들으면 기분 좋은 말. 사람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가운데 친구란 말보다 더 정답고 따뜻한 말은 없다. 친구, 오랫동안 정답게 사귀어온 벗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관건은 오래란 시간과 정답게 사귀어왔다는 전제 조건의 충족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같이 쉽게 변하고 물질에 따라 마음이 흐르는 판에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친구란 말과 이웃하는 말로 벗, 동무, 지음, 반려란 말도 있다. 벗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다. 마음이 서로 통하여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이란 뜻이다. 여기서도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과 친하게 사귄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벗이라고 소리내면 입술이 정다워지는 것 같다. 나이가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참 부드러운 우리말이라 하겠다. 동무란 말은 순수한 말인데 앞에 두 말보다 뜻이 조금 넓다. 첫째는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는 친구란 말과 벗이란 말과 같은 의미다. 둘째는 어떤 일을 하는 짝이 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길동무, 말동무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인데 광복 이후 북한 사람들이 사상적인 의미로 애용하는 바람에 남한에서는 한동안 금기시되었던 단어다. 참 좋은 말인데 아깝게 되었다. 지음이란 말은 조금은 정신적이고 예술적 냄새가 풍기는 말이다. 본래 이 말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인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용은 이러하다. 검은 고를 잘 타는 유배가란 명인이 있었고 그의 검은 고 소리를 좋아하고 또 그 소리의 진가를 잘 평가해주는 종작이란 친구가 있었다. 둘은 검은 고를 사이에 두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만 종작이가 먼저 세상을 떼자 배가가 내 검은 고 소리를 알아주는 벗이 없는데 검은 고를 타서 무엇 하느냐 하는 말과 함께 자기의 검은 고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검은 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서 또 단연이란 말이 유래되었다. 아내의 죽음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아프고 단호하게 서슬푸른 이야기다. 그 사람의 그 친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지음이란 말이 나왔다. 그 뒤로는 이 지음이란 말이 글자 뜻과는 달리 자기 속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를 쓸 때도 지음이라 하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신라 채치원의 취하우중이란 시에 세상에는 마음에 맞는 친구가 적다. 새로 소지음라는 구절이 나오고 역시 고려의 이자연이란 사람의 낙도음이란 시에는 이 소리하는 사람 몇이나 되랴 지시소지음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 다음으로 반려란 말은 짝이 되는 동무라든가 생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당히 가정적 분위기가 있는 말이라서 부부의 관계를 지칭하기도 하는 말이다. 여기에 따라 동료란 말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어쨌든 친구, 벗, 동무, 지음, 반려 등등 다 같이 아름답고 좋은 뜻의 말이다. 따뜻한 말이다. 간혹 사람들이 즐겨 쓰는 도반이란 말도 있다. 이 단어는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로 함께 돌을 닦는 벗이라는 뜻이다. 이 말 역시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말이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드맨이란 말을 특히 좋아한다.
말의 뜻대로라면 늙은 사람, 노인이 되겠지만 오래 사귀어 온 사람, 변함없는 이웃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오랜 세월 마음에 두고 사귄 사람인데 오늘에 이르러 변함이 없다면 내일날도 변함이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나는 나름대로 올드맨을 수월찮게 지니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자랑으로 여긴다. 부디 그대들에게도 내가 올드맨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사랑하려면 가끔 뒤를 돌아봐야 한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들라면 두 사람을 말한다. 한 사람은 외할머니고 또 한 사람은 아내다. 외할머니는 내 인생의 초반부,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내 영혼과 육신을 돌봐준 분이다. 마음의 고향 같은 분으로 외할머니는 내게 모성이기도 하고 부성이기도 했다. 실상 38살 청산과부의 서럽고도 외로운 외아들처럼 자라난 것이 내 유년이요. 또 그 이후 내 삶의 그늘이었다. 20대 후반, 당신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나를 인계받은 사람이 아내다. 그녀는 시가 무엇인지, 시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나한테 시집을 온 사람이다. 다만 초등학교 선생을 한다니 밥이야 굶겠느냐는 믿음으로 맘 놓고 시집을 왔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집안은 씻은 무처럼 썰렁하니 가난하고 남편이란 사람은 선생 일보다는 시 쓰는 일에 미친 인간이고 보니 황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병고가 겹치고 아이 낳아 기르는 일까지 남들처럼 순탄하지 못해 여러 번 옹이가 맺히니 고생이 내내 심했으리라. 어찌 그 모든 곡절을 밝혀서 말할 수 있으랴. 이곳저곳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사 다니며 궁핍한 삶을 여러 세월 견뎌야만 했다. 살아오면서 아내는 나에게 마음의 언덕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했다. 내 삶의 최선의 이해자여 조력자로서의 아내, 때로는 보호자로서의 아내. 그녀는 언제든 당신 먼저, 남편 먼저라는 생활신조로 일관되게 나를 지켰다. 내가 낮이라면 그녀는 밤이었고 내가 기쁨이었다면 그녀는 슬픔이기를 자청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하고 인내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집안의 생활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과 사귀는 일에 있어서까지 일체 간섭이나 타박이 없었다. 심지어 글 쓰는 안악들이랑 어울려 다녀도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만 집에 잘 돌아오면 된다고 말해온 사람이 아내다. 20년도 훨씬 전의 일일 것이다. 처음으로 신장결석 수술을 받았을 때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S 시인에게 연락하여 한나절 동안 내 병간호를 하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되면 그런 일조차 자기에게는 후회되는 일이 되겠지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6달 동안 아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상을 지키다시피 했다. 막판에는 몇 차례 주말을 아들아이와 교대하기도 했지만 그건 워낙 자기 몸의 형편이 안 따라줘서 그런 것이지 결코 자기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가 아니면 결단코 공주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것이 아내의 굳고도 굳은 결이었으니 두말할 일이 아니겠다. 생각해보면 그건 사람으로 할 일이 못 된다.
환자의 침대 옆에 딸린 쪽침상, 그 보호자용 침상에서 6달을 버티다니 초인적인 집념과 노력이 아니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토록 아내가 심지가 굳은 것은 성격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아내는 사교성이라든지 현실 적응력이 더딘 대신 한번 마음을 주고 결심한 것은 결코 바꾸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다. 제사형이기보다는 지사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는 나도 정신이 혼미했고 아내 또한 몇 차례 까무러치고 그래서 피차 잘 모르고 지난 일이지만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그래, 많이 괴로워했는데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아내 혼자서 세상에 남을 텐데 아직도 과부로 살기에는 젊은 나이로 그 긴 인생의 후반부 남은 날들을 어찌 견딜까 싶었다. 어쩌면 그건 하나의 핑계였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세상을 하직한다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이들보다도 걸리는 사람이 아내였다.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나를 생각할 때 새삼스럽게 가슴이 저미도록 아파왔다. 함께 살면서 잘못했던 일, 옹졸하게 굴었던 일, 고집 부렸던 일, 고생시켰던 일들만 새록새록 떠올라 괴로웠다. 우리 내외는 여행도 함께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교직에서 정년을 맞으면 여행도 맘먹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조차도 물거품이 되어 꿈이었거니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지내는 날들도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이렇게 병원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위로했으나 그런 생각도 무거운 마음을 쉽사리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이 여행은 도대체 언제쯤 끝나게 되는 거냐고 서로 되풀이 물었으니까 말이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아내도 몸의 상태가 기울었다. 본래 건강이 시원찮은 사람인데 점점 몸이 황폐해지고 있었다. 잠을 잘 밤이 오면 많이 괴로워했다. 잠을 잘 때도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하고 지고 있다가 겨우 잠을 이루곤 했다. 손을 놓으면 영영 놓쳐버릴 것만 같은 위기의식에서 그랬다. 팔과 다리가 저리고 아프면 서로 교대하여 주물러 주기도 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발바닥을 서로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그런 밤이면 우리는 나란히 2마리 털복숭이 짐승에 마음이 되곤 했다. 아, 이 사람을 두고 어찌 나 혼자서만 눈을 감는단 말인가. 그때에서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되다니. 그러나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은 이보다 더 늦게 한 것보다 나은 일이요. 아예 그조차 모르고 세상을 떼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것은 역시 나름대로 소중한 깨달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인간은 한시도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그런데 사랑하려면 가끔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사랑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 진리, 사상, 추상을 숭배하기보다 부드러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과 뼈를 가진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에 대한 조언은 터무니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규율로 정해질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싶은 욕구처럼 모든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충동을 느낍니다. 내면은 외부라는 유일한 독특함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자신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 숨을 쉬는 것은 가능합니다. 홀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고 자신 밖에 있으며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뒤집는 수수께끼입니다. 사랑은 의심, 무지, 이성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확실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저 거기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대립도 없고 이면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동사가 아니며 신체의 두 가지 상이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의 유일한 힘이자 동일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사랑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지식은 철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증할 수도 없고 해체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논증도 가정도 추론도 없습니다. 그저 명백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보다 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무분별하고 폭력적입니다. 철학자들은 사랑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 그들은 많은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치스럽게도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인과 예술가들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론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론은 젖은 폭주, 떨어지는 열기구, 일그러진 거울처럼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노자의 이 말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사랑에 대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확실하게 그리고 끝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지만 결코 자신, 즉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해야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정직하지만 불쾌한 대답, 어쩌면 아예 들을 수 없는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견디기 힘든 무지함입니다.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가장 강렬한 것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허를 찌르며 다가오지만 기다리는 곳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인간 존재의 가장 결정적인 욕망. 사랑이라는 그 욕망이 부드럽게 밀착해오고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전개되다가 때로는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명력을 가진 완전히 우리들의 것이지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것입니다. 진부하면서도 이상한 생각이지만 사랑은 우리를 우리이면서 우리가 아니도록 만드는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강한 불안에 빠져들게 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성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사랑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정말이지 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들은 모두가 이성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사랑은 계산할 수 없고 임시변통적인 수단에는 적합하지 않고 숭고한 만큼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고 꿈꾸고 원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체계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극한으로만 가고 잠재적으로만 구별되며 역설들의 간격만 벌려놓을 뿐입니다. 사랑은 실제로는 자신만의 내용, 본질, 본성을 결코 갖지 않으며 그것의 무한한 힘, 그 사이에 있는 순수한 것, 순수한 교류의 힘을 끌어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서 증오가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온갖 모순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시적이지만 자신이 영원하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